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죠?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시간이에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가볼 곳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차가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정유년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방대한 전쟁의 기록을 담은 난중일기 중에서도 인간 이순신의 가장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위대한 승리가 몰려있는 후반부의 연대기를 향해 떠나보려고 해요. 모함을 받아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던 대비종군의 시작부터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단 13척의 배로 기적을 이루는 명량과 마지막 노량의 순간까지를 날것 그대로의 기록으로 촘촘히 들려드릴게요. 귓가를 스치는 잔잔한 소리에 마음을 맡기고 그가 걸어갔던 그 쓸쓸하고도 위대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죠.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와 함께 잠에 들 시간입니다. 정유년 3월 초하룻날 장군은 한양의 차디찬 을금부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어요. 모진 고문과 신문으로 인해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운 상태였죠. 왕이 명령에 따라 모든 관직과 군사 통제권을 박탈당한 채 편민의 옷을 입고 남쪽의 도원수관열의 진영으로 향하는 백의 종군의 길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군은 남대문 밖으로 나와 윤관의 집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남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어요. 비록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쇠사슬에 묶인 것보다 더 무거웠고 나라를 향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고뇌로 가득 차 있었죠. 이튿날인 3월 2일에는 새벽같이 길을 나섰어요. 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말 위에 앉아있는 것조차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서둘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인덕원을 지나 저녁 무렵에는 수원지경에 이르렀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고 상처가 도져서 더는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밤이 되자 한 줄기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장군은 여간방에 홀로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바다와 도대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3월 4일에는 오산과 진이를 거쳐 평택에 닿았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봄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만 장군의 눈에는 그저 처연하게만 보였죠. 지나가는 백성들이 묶여가는 장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숨겨두었던 밥을 한 덩이 건네기도 했어요. 장군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에 목이 메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편민인지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을 수밖에 없었죠. 밤마다 일기를 쓰며 장군은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목숨이 아까울 것이 없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3월 7일에는 천안을 지나 아산의 근처에 이르렀어요. 아산은 장군의 집과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기에 멀리서 고연히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하자 장군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죄인의 몸으로 당당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처 전주 사람의 집에서 은밀히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차가운 밤바닥에서 겨우 잠을 청했어요. 밤바람이 문창서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장군의 흐느낌처럼 길게 이어지던 정민년의 서글픈 봄날이었습니다. 이제 장군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소식을 마주하게 되는 가장 가슴 아픈 그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볼까요? 정유년 4월로 접어들며 남녘의 봄 기운은 완연해졌지만
장군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3월 말에 의금부 감옥에서 풀려난 장군은 고문으로 피폐해진 몸을 추수를 새도 없이 4월 초순부터 충청도 배방과 하산지경을 지나며 남쪽으로 향하는 백의 종군길을 묵묵히 서둘렀죠. 그러던 4월 11일 장군은 아산에 머물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안전하게 계시던 80살의 노모가 아들이 한양으로 붙잡혀가 오진 고문을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늙은 몸을 이끌고 먼 백길을 달려 아산으로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장군은 어머니가 무사히 도착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폭우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4월 12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글픈 아침이 밝았어요. 장군은 아침 일찍 폭우로 나가 바다 저 멀리를 초조하게 바라보았지만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애를 태우던 장군의 일기를 보면 이날 어머니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적혀 있어요. 죄인의 몸이 되어 어머니를 마주해야 하는 불효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렇게 애타는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어머니가 탄 배가 포구 근처에 닿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군은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날이 이미 저문 데다 죄인의 몸이었기에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를 맞이하기로 하며 초조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4월 13일 마침내 밝아온 아침은 잔인하게도 청천벽력보다 더 가혹한 슬픔을 몰고 왔어요. 아침 일찍 조카와 일꾼이 장군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 모진 풍랑을 견디며 배를 타고 오시던 어머니가 끝내 기력이 다해 오늘 아침 배 안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절망적인 부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장군은 정신을 잃을 듯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캄캄하구나. 장군은 곧장 어머니의 배가 되어져 있는 개바위 폭우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폭우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차디찬 유해는 이미 배에서 내려져 선창가에 쓸쓸히 눕혀져 있었어요. 차마 눈도 감지 못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한 장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군은 이날의 일기에 슬픔에 가슴이 찢어져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것 같다고 극심한 고통을 기록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장수이기 전에 한 사람의 효성지극한 자식이었던 그는 자식의 얼굴도 끝내보지 못한 채 차가운 배 안에서 눈을 감으신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백의종군 중인 죄인의 처지라 삼배삼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없었고 나라의 명을 받들어 남쪽으로 가야 하는 몸이라 어머니의 빈소를 오래 지킬 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4월 16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장군은 개바위 근처에 어머니의 시신을 임시로 모시고 눈물의 상례를 치렀어요. 장군은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살아서도 죽어서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죠. 장군에게는 마음 놓고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원수 건일의 진영으로 지체 없이 합류하라는 조정의 독촉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결국 4월 19일 장군은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을 닦으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영전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잠때 비가 내렸고 장군은 마리에서 굽이굽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려 어머니가 임시로 묻히신 고향 땅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어요. 지독한 효심을 가졌던 장수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으로서의 거대한 슬픔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 파멸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다시 고독한 남행길을 재촉하는 이순신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자식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장군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4월 19일 어머니의 영전에 마지막 절을 올린 장군은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남행길을 재촉했습니다. 삼배로 만든 상복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저 죄인의 몸을 상징하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길을 떠나야 했죠. 장군의 뒤를 따르는 것은 몇 명의 조카들과 충성스러운 종들뿐이었어요. 한때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수많은 군사와 군함을 거느렸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고독과 슬픔만이 장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던 날부터 하늘에서는 장군의 마음을 대변하듯 눈물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장군은 말 위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가 임시로 묻히신 아산 땅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은 조금만 걸어도 뼈마디가 시려왔고 밤마다 찾아오는 복통과 오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죠. 하지만 장군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천안과 공주, 논산을 거쳐 전라도 땅으로 접어드는 동안 장군은 자신이 지나치는 고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비록 관직은 박탈당했으나 왜군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조선의 산청과 방비태세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백성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지나가는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고는 길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먹밥이나 미움 같은 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그 따뜻한 마음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지만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며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5월 초순 장군은 마침내 도원수 권율 장군의 진영이 있는 경상도 초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때 동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논하던 권율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죠. 권율 장군은 이순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도안수부의 장수들도 이순신 장군이 도착하자 고개를 숙여 깊은 예의를 표했습니다. 장군은 권율 장군에게 백의종군을 보고한 뒤 도원수부 근처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묵묵히 군무를 돕기 시작했어요. 장군에게 주어진 일은 군량미를 점검하거나 진영의 방비 상태를 조언하는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장군은 단 하나의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군이 초계 진영에서 밤낮으로 군무에 집중한 것은 오직 가슴속에 거대한 슬픔을 잊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며 슬픔을 억눌렀지만 사방이 고요해지는 깊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불효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장군은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 난중일기를 쓰며 어머니를 향한 슬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비통한 심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기에 장군은 자식으로서의 눈물을 밤새 씻어내고 아침이 되면 다시 결연한 장수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을 뼈에 묻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장군의 고독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초기 진영에서 묵묵히 군무를 도우며 슬픔을 달래던 정유년 7월, 남녘의 바다로부터 조선의 운명을 뿌리째 흔드는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원근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경상도 칠천량 바다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전멸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죠. 거북선을 비롯한 160여 척의 무적 함대가 불타 없어진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전라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최호 등 장군과 생사를 함께했던 유능한 장수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으며 수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균 역시 패전 후 육지로 도망치다 왜군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임진년 이래 장군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가며 쌓아올린 조선 수군의 영광이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파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도원수 권유 장군으로부터 이 참혹한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장군은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장군은 이날의 위기에 군사들이 모두 도망치고 패해 수군이 전멸했으니 통곡하고 통곡할 뿐이다 라며 붓을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격렬한 슬픔과 절망을 기록했죠. 나라를 지탱하던 유일한 보루인 바다가 뚫렸다는 사실에 장군은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통함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이 도원수 권율은 이순신 장군에게 급히 남해안 일대를 돌며 패전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장군은 7월 19일 새벽 단 몇 명의 하인과 조카들만을 데리고 다시 한번 고독하고 무거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군이 내려간 남해안의 고을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왜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피난 부찜을 싸고 울부짖으며 산속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관아의 수령들은 창고를 불태우고 이미 도망쳐 고을은 텅 비어 있었죠. 길가에는 7,000량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패산병들이 부상을 입은 채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패전의 정확한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배 한 척 군사 한 명 남지 않은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하는 장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장군은 백성들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참혹한 패전의 결과는 한양의 조정마저 거대한 공포와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순신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지켜 세웠던 선조 임금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조선을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갔음을 그제야 깨닫고 깊은 후회와 두려움에 떨었죠. 조정은 다급하게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배 한 척 군사 한 명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뿐인 바다였지만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선 순간 왕이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이순신 장군뿐이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곧 전해질 조정의 교지를 기다리며 무너진 조선의 바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천량의 참변으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된 직후인 정인년 8월 초순, 장군은 마침내 선조 임금이 보낸 교지를 전해받게 됩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왕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다시 머리를 숙이며 장군을 통제사로 재임명한 곳이었죠. 하지만 장군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군사도 싸울 배도 무기도 없는 빈껍데기뿐인 바다를 다시 책임지라는 잔인한 명령이었지만 장군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교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피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너진 군대를 처음부터 다시 일으키기 위한 눈물겨운 재건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8월 초사흘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장군은 곧장 전라도 구례와 곡성, 순천을 거쳐 연안 지역을 발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장군이 지나가는 길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군의 잔혹한 약탈로 고을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산속을 헤매고 있었죠. 하지만 장군이 다시 통제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과 피난길에 올랐던 관원들이 장군의 이름 세 글자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을 가치도 없는 옥수수나 주먹밥을 장군의 군대에 바쳤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장군의 군사에 지원했습니다. 장군은 밤낮으로 연안을 이동하며 흩어진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창고를 열어 얼마 남지 않은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몸은 고문 후유증과 극심한 과로로 인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장군은 백성들의 눈물을 보며 정신력으로 버텨냈죠. 특히 보성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왜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군량미 수백 가마를 확보하여 기적적으로 군대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재건 과정을 통해 아무것도 없던 장군의 진영에는 며칠 만에 다시 수백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모여들어 군대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왜군과 맞서 싸울 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군에게 배는 목숨과도 같은데 7,000량에서 160여 척이 모두 불타버렸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때 장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7,000량 패전 당시 목숨을 걸고 빼돌린 전선들이 전라남도 장흥의 회룡포에 숨겨져 있다는 비보였습니다. 장군은 한 걸음에 회룡포를 달려갔고 그곳에서 마침내 바다 위에 떠있는 12척의 판옥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록 거대하고 당당했던 과거의 함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장군은 이 12척의 배를 바라보며 조선의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초라한 배들이 훗날 역사를 바꿀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임을 장군은 깊은 고독 속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유년 8월 중순 해룡포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이 남긴 12척의 판옥선을 확보한 장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진영을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초라한 함대의 규모를 전해들은 한양의 선조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작 12척의 배로는 이미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무적 함대를 구축하여 서해를 타고 북상하려는 왜군의 기세를 막아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왜군의 대함대가 곧 호남 바다를 삼키고 한양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에 질린 선조는 결국 장군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 수군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통제 사직무를 거두어 장군은 육지로 올라가 도원수 권유리 휘하에서 육군과 합세하여 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바다를 통째로 포기하고 왜군에게 상륙길을 완전히 열어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8월 중순 이 비극적인 수군 폐지령이 담긴 임금의 유서를 전해들은 장군은 깊은 고뇌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군신 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자 곧 반역과 죽음을 의미하는 엄중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배를 숨겨두었던 경상우수자 배설은 왜군의 기세에 겁을 먹고 병을 핑계로 타령하여 도망쳐버렸고 진영에 남은 군사들과 장수들 사이에서도 육군으로 합류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임진년 전쟁이 발발한 이래 바다를 굳건히 지켜냈기에 조선의 사직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간다면 왜군의 수륙평진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여 호난의 곡창지대가 무너지고 한양이 다시 함락되어 나라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장군은 촛불 아래서 밤새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장수로서
왕의 어명보다 더 가치 있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선조 임금에게 보낼 마지막 장계를 한자 한자 눌러 써내려갔습니다. 장군은 장계에서 국가의 안위가 바다에 달려있으니 수군을 결코 없애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역사의 대답을 남겼죠. 비록 배의 숫자는 보잘것없고 아군의 군세는 미약하지만 자신과 남은 군사들이 살아있는 한 왜적들이 감히 조선의 바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영웅의 숭고한 고독과 서슬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기의 마지막 구절에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감이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비장한 문장을 끝으로 장군은 마침내 붓을 놓았습니다. 니는 단순히 자신을 버렸던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넘어 조선의 바다와 도망칠 곳 없는 가련한 백성들을 향해 바치는 목숨 건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명령마저 뒤로 한 채 오직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기를 자처한 장군의 결단 덕분에 조선 수군은 폐지 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이제 12척의 배와 남겨진 군사들을 다독이며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몰려오는 거친 울돌목을 향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출정의 닻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년 8월 하순 선조 임금에게 거친 바다를 결국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장계를 올린 이순신 장군은 곧장 남은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진도 벽파진으로 진영을 옮겼어요. 벽파진은 울돌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거센 물살이 몰아치는 험난한 바다였죠. 수백 척의 외선이 호시탐탐 압박해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장군은 이곳에 진을 치고 적의 움직임을 밤낮으로 살폈습니다. 낮에는 군사들을 독려하며 전투 태세를 정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사방이 고요해지는 밤이 찾아오면 장군의 가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고독과 중압감이 밀려들었습니다. 8월 28일 밤 벽파진의 푸른 바다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릴 때 장군은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눈을 감으면 칠천량 바다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수정된 장수들과 군사들의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고문으로 상한 몸은 밤마다 뼈가 마디마디 저려왔고 고장 12척의 배로 저 거대한 왜적의 함대를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나라의 운명을 홀로 짊어진 장수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이 깊은 밤의 고독 속에서 결코 나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일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몰려오는 두려움을 지워내고 오직 승리만을 위한 전략을 정교하게 구상하고 있었죠. 장군은 격파진 앞바다의 독특한 지형과 거센 조류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하며 전투의 승부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역과 예측할 수 없는 물살이야말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직감한 것이었죠. 왜군의 첩자들이 밤마다 진영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습을 노렸지만 장군은 미리 복병을 배치하여 적의 야간 습격을 완벽하게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깨어있는 장군의 서슬퍼런 눈빛은 절망에 빠져있던 남은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격파진의 밤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더욱 푸르고 시리게 빛났습니다. 장군은 군막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왜적들이 가득한 남쪽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당장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듯
왜군이 들이닥친다 해도 이 바다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영웅의 결연한 의지가 푸른 밤하늘 아래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죠. 그렇게 장군은 스스로 조선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기로 다짐하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향해 가장 고독하고도 위대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을 단 하루 앞둔 정유년 9월 15일 저녁, 장군은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울돌목 목전까지 들이닥쳤다는 긴박한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장군의 진영의 감도는 공포와 절망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3척의 초라한 조선 함대에 비해 밀려오는 외선의 수는 무려 133척에 달했으니 장수들과 군사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장수들조차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직감하고 눈치를 살피던 그때 장군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은 장수들과 군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장군은 등불 아래 모인 장수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하나하나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웅크린 두려움을 단숨에 깨뜨릴 엄숙하고도 서슬퍼런 호령을 내렸죠. 장군은 지휘봉을 굳게 쥐고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군사훈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장수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단호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울돌목이 바로 그 기적의 길목임을 장수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단 한 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왕에게 버림받고 무서운 고문을 당했으면서도 오직 백성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영웅의 초인적인 투지가 장수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뜨겁게 녹이기 시작했죠. 장군은 장수들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군율을 어기거나 비겁하게 물러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며 엄히 경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장 먼저 대장선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장군의 비장한 결의 앞에 장수들은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일 아침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노라 피눈물로 다짐했습니다. 군막 밖으로 나온 장군은 거칠게 일렁이는 울돌목의 물살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바다가 조선의 피로 물들지 외적의 무덤이 될지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결전을 준비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밤을 지새우는 동안 장군은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직의 안위를 소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도 위대한 용기가 9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조선의 바다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점유년 9월 16일 맑은 새벽 공기가 조선의 바다를 감싸 안을 때 장군은 감겨오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난주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적의 배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다급한 망군의 보고가 진영에 울려 퍼졌죠. 장군은 즉시 남은 13척의 판옥선에 출격 명령을 내리고 거친 소용돌이가 지는 울돌목에 좁은 목을 등진 채 닻을 올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바다 안개가 걷히자 저 멀리 전라남도 해남의 어람포를 가득 메운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뜻도 없이 밀려오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장군의 눈에 들어온 적선의 수는 자그마치 133척에 달했습니다.
바다 전체가 적들의 붉고 흰 깃발로 뒤덮여 춤을 추는 듯했고 그 압도적인 기세는 조선 군사들의 숨통을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조선의 배는 단 13척뿐인데 물밀치듯 밀려오는 외선은 133척이었으니 바다 위에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서 장군은 당시의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라장수 김억추가 탄 배는 이미 저 멀리 물러나 아득한 곳에 가 있었고 다른 모든 장수와 군사들도 적들의 엄청난 수에 기가 질려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비참하게 전멸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133척의 대항대는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수들은 장군의 서슬퍼런 군율이 두려워 겨우 바다에 배를 띄우기는 했지만 적들이 다가오자 썰물처럼 뒤로 물러나 대장선만을 사지에 남겨두었습니다. 9월 16일 오전 적들의 포위망이 거미줄처럼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야속하게도 왜군들의 등을 밀어주며 조선 수군을 향해 역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순풍과 순조를 탄 왜군들은 호각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대장선 한 척을 포위해 단숨에 집어삼킬 듯이 들이닥쳤죠. 적들의 조총 탄환과 화살이 대장선의 가판 위로 우박처럼 쏟아졌고 대장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바다 위에 뜬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아군의 배들은 한참 뒤에 멈춰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웅의 어깨 위에는 고작 13척의 배라는 가혹한 현실과 두려움에 떨며 물러선 부하들에 대한 씁쓸함, 그리고 이 바다가 뚫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 절망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 장군은 비록 아군의 군세는 미약하고 대장선 홀로 적진에 맞서고 있으나 백성들과 사직의 운명이 이 한판의 싸움에 달려있으니 어찌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겠는가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돛대 위에 꼿꼿이 선 장군의 눈빛은 차가운 바다보다 더 시리게 빛났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장군의 지휘봉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소용돌이 갇히는 울돌목 한복판에서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대함대의 압박을 정면으로 가로막은 채 영웅은 가장 위대하고도 고독한 사투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년현 9월 16일 오전 울돌목의 거센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마침내 세계의 전사에 유례가 없는 참혹하고도 위대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멀리 물러선 아군의 배들을 뒤로한 채 이순신 장군이 탑승한 대장선은 거대한 왜군의 함대 속으로 홀로 외롭게 걸어 들어갔어요. 133척의 외선들은 단 한 척뿐인 장군의 대장선을 겹겹이 포위하며 사방에서 들이닥쳤고 바다는 순식간에 적들의 함성과 조총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빗발치는 총탄과 화살이 대장선의 가판과 방패를 사정없이 때렸고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져 내릴 듯한 극강의 중압감이 군사들의 숨통을 조여왔죠. 하지만 장군은 대장선의 가장 높은 곳에 꼿꼿이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군의 현자 총통과 항자 총통을 연이어 불뿜게 하며 몰려드는 적들을 전면으로 박살냈습니다. 대장선 홀로 수십 척의 외선을 상대하며 바다를 가로막고 서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절하게 버텨내자 왜군들도 장군의 초인적인 기계에 압도되어 감히 더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장군은 지휘봉을 높이 들어
저 멀리 도망칠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리고 있던 거제 현령 안위와 중군장 김응함의 배를 향해 서슬퍼런 군령을 내렸습니다. 장군은 배 위에서 저 멀리 안위를 향해 아니야, 네가 정령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멀리 물러나 가만히 구경만 한다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라며 벼락 같은 호령을 쳤고 이어 김응함을 향해서도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물러나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면 하겠느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판세가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라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장군의 이 사자후와 같은 호령은 두려움에 주여있던 장수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군의 불호령을 들은 안위와 김응함은 비로소 비겁하게 살아남는 것보다 장수의 도리를 다하다 죽는 것이 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배에 노를 저어 장군의 대장성 곁으로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비록 단 두 척의 배가 합류했을 뿐이었지만 사지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장군에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도 같은 순간이었죠. 대장성과 안위의 배 그리고 김응함의 배가 서로를 의지하며 울돌목의 거친 길목을 몸으로 틀어막자 왜군들은 기세를 올리며 이 세 척의 판옥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위의 배는 순식간에 서너 척의 외선에 포위되어 적들이 갑판 위로 기어오르는 백병전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박한 절체의 순간 장군은 주저없이 대장선의 기수를 돌려 안위의 배를 구하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다시 한번 돌격했습니다. 대장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화포 사격이 안위의 배를 에워싸고 있던 외선들을 처절하게 격파해 나갔고 조선 군사들은 장군의 의리에 감동하여 죽음을 잊은 채 창과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대장선 홀로 시작하여 마침내 동료 장수들의 마음까지 돌려세운 영웅의 결연한 사투는 거대한 왜군의 한 대를 울돌목의 좁은 길목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대한 반파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한 가닥의 실처럼 아낌없이 내던진 영웅의 숭고한 용기가 저 멀리서 밀려오는 거대한 기적의 파도를 향해 묵묵히 바다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유년 9월 16일 정오 무렵 대장성과 안위의 배가 적진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며 왜군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을 때 마침내 하늘이 도운 거대한 대자연의 기적이 울돌목 바다 위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의물일 때 무서운 기세로 밀려들던 바닷물이 마침내 멈추어 서고 조선 수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센썰물로 조류의 방향이 급격하게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좁은 해협에 수백 척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던 외선들은 갑자기 거꾸로 몰아치는 역물살과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서로 부딪히며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장군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대장선 위에 서서 북을 치고 기치를 흔들며 저만치 뒤에서 주춤거리던 거제 현령 안위와 중군장 김응함의 배를 포함하여 남은 판옥선들을 향해 일제히 총반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살을 등진 조선의 13척의 판옥선들은 거친 조류를 타고 마치 날개를 단 듯 왜군 함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격해 들어갔죠. 난중일기에는 당시의 극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두만호 송효종과 평산포만호 정웅두의 배가 번개처럼 적진으로 파고들어 화포를 퍼부었고 순식간에 외선 31척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바다 아래로 수장되었습니다. 몰살을 타고 종횡무진 하락하는 판옥선의 위용 앞에 133척의 대함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대혼란의 와중에 장군의 대장선에 탑승해 있던 투항한 외인 준사가 바다 위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붉은 무늬의 비단 옷을 입고 바다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왜군의 총지휘관 구루시마 미치오사입니다. 장군은 즉시 명령을 내려 물에 빠진 구루시마를 낚아채 끌어올린 뒤 그의 목을 베어 대장선의 가장 높은 돛대 위에 높이 매달게 했습니다. 왜군의 수장이 참수를 당해 돛대 끝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 왜군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조선의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남은 적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고작 13척의 배가 133척의 무적 함대를 처참하게 부수어버리는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의 대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울들목의 거센 물살이 마침내 고요해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때 왜군의 남은 패잔선들은 수많은 시신과 부서진 파편들을 바다에 남겨둔 채 남쪽으로 황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진 영웅의 결단과 대자연의 조류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장군은 싸움이 끝난 뒤 밤늦게 군막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난중일기에 그날의 간격을 단 한 문장으로 겸손하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실로 천엔이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승리의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도우심으로 돌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울돌목의 푸른 바다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량이 바다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고 조선의 바다를 다시금 지켜냈지만 영웅의 가슴에 새겨진 개인적인 비극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 갔습니다. 정민현 10월, 장군은 아산에 있던 셋째 아들이 고향을 습격한 왜군들과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아비인 자신을 닮아 용맹하고 기백이 넘쳤던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삼도수군 통제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로서 장군이 마주해야 했던 고독과 절망감은 차가운 가을 바람보다 더 시리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장군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날 밤 군막의 문을 닫아 걸고 홀로 숨죽여 통곡했습니다. 일기에는 장군의 찢어지는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토록 잔인하단 말인가. 내 간과 염통이 뒤집히고 끊어지는 듯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며 피눈물로 얼룩진 문장을 남겼죠. 장군은 밤새도록 방안을 뒹굴며 소리내어 울부짖었고 흰머리가 성성한 영웅의 눈물은 꺼져가는 등불 아래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을 지켜내고도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핏줄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이 장군의 온몸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10월의 깊은 밤, 장군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향을 피우고 홀로 잔을 올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전히 풍전등화와 같았기에 자식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조차 영웅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가혹한 현실이었죠. 장군은 일기에 적들이 내 고향을 짓밟고 내 아들을 앗아갔으니 이 원수들을 모두 섬멸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라며 가슴속 깊은 슬픔을 외적을 향한 무서운 투지와 대의로 다시 한번 승화시켰습니다. 밖에서는 군사들이 승전의 기쁨 속에 다음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등불이 홀로 깜빡이는 적막한 방 안에서 장군은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군막 밖으로 나와 차가운 가을 새벽 하늘을 바라보는 장군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서는 묵직하고도 거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피눈물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영웅의 마지막 사명감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차마 다 슬퍼하지도 못한 채 다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을 쥐어야 하는 장군의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이슬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도 위대한 아비는 그렇게 슬픔을 뼈에 새긴 채 또다시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의 거센 불길이 마침내 그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던 1598년 11월, 장군은 조선의 땅에서 왜적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몰아내겠다는 마지막 사명을 짊어지고 또다시 차가운 바다 위로 배를 띄웠습니다. 명량에서 기적과도 같은 대승을 거둔 이후 장군은 끊임없이 군대를 재건하고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내며 적들의 숨통을 조여왔죠.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과 함께 철수 명령을 받은 왜군들이 남해안 각지의 외섬에 고립된 채 탈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 장군은 이들을 그대로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원수들을 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는 것만이 먼저 가신 어머니와 아들면이 영혼을 달래고 무고하게 희생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의 마지막 기록과 역사적 정황에 따르면 장군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함께 연합함대를 결성하여 왜군의 거대한 탈출로인 노량길목을 완전히 가로막아섰습니다. 11월 18일 깊은 밤 춘천 외성에 갇힌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기 위해 사천과 고성등지에서 집결한 왜군의 대함대 500여 척이 노량바다로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다급한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명연합군의 함대는 고작 150여 척에 불과했으나 장군의 안중에는 수적인 열세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의 잔혹한 전쟁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거대한 대의만이 영웅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인 11월 18일 한밤중 장군은 대장선의 가판 위에 홀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장군의 붉은 무관복과 두통 갑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드는 적막한 밤이었죠. 장군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원수들을 모두 섬멸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밤 이 바다에서 죽는다 해도 아무런 한이 없겠나이다 라며 목숨을 건 최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숨은 이미 하늘에 아낌없이 내던진 채 오직 나라의 영원한 평화만을 바라는 영웅의 묵직한 서원은 노량의 고요한 바다 위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19일 새벽 2시 무렵 마침내 노량의 좁은 해역에서 조일전쟁 7년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장렬한 마지막 대열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군은 군령을 내려 적들의 함대를 향해 현자 총통과 지자 총통을 일제히 불품게 했고 어두운 바다는 순식간에 수많은 화포의 불꽃과 타오르는 외선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포성과 자욱한 화양 연기 속에서도 장군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돛대 위에 서서 직접 북채를 쥐고 진격의 북을 올렸습니다. 7년의 기나긴 고통과 고독, 그리고 슬픔을 모두 끝마치기 위한 영웅의 마지막 사투가 붉은 화염으로 물든 노량의 거센 물살 위에서 거대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유년 11월 19일 아침 관음포 앞바다로 도망쳐 들어간 왜군들을 추격하는 조명연합군의 공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완전히 끝마치기 위한 마지막 사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대장선의 지휘선도에 서서 직접 진격의 북을 올리며 왜군 함대를 맹렬히 압박했죠.
자욱한 하얀 용기와 사방에서 터지는 포성으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혼란 속에서도 장군의 눈빛은 오직 조선의 완전한 평화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선 수백 척이 불타오르며 바다 위가 피핏으로 물들어가던 바로 그 절체의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왜군의 탄환 한 발이 북을 치며 군사들을 독려하던 장군의 가슴을 사정없이 관통했습니다. 선열이 장군의 붉은 무복과 두터운 갑옷을 적시며 영웅은 갑판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큰아들 회와 조카 완이 깜짝 놀라 피키 없는 장군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려 하자 장군은 꺼져가는 숨을 간신히 몰아쉬며 그들의 손을 꼭 쥐었죠. 난중일기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보다 오직 나라와 군사들의 동료를 더 걱정했습니다. 장군은 가슴을 움켜쥔 채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준엄하고도 가슴 시린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 조카는 슬픔을 삼키며 장군의 마지막 군령을 받들었습니다. 장군의 시신 위에 군복을 덮어가린 채 눈물을 훔치며 대장선의 지휘 깃발을 지켰고 장군을 대신해 진격의 북을 더욱 힘차게 올렸습니다. 군사들은 장군이 여전히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고 믿으며 목숨을 걸고 돌격했고 결국 노량의 바다는 외선 200여 척이 격파당하는 조선 수군의 완전한 대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7년간 이어진 참혹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나 정작 그 승리를 이끈 영웅은 차디찬 갑판 위에서 고요하게 안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승전구가 바다 가득 울려 퍼지고 나서야 장군의 전사 소식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령의 푸른 바다는 순식간에 승리의 함성 대신 영웅을 잃은 거대한 통곡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도 질리는 소식을 듣고 배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슬퍼했고 조선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잃은 듯 피눈물을 흘렸죠. 7년의 세월 동안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은 마침내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선물한 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친 물살이 마침내 잦아들고 고요한 새벽달이 바다를 비출 때 영원한 안식에 든 영웅의 영혼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며 묵묵히 밤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승전의 기쁨에 도취했을 때 조선의 바다를 외로이 지켜냈던 영웅은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안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나라와 백성만을 걱정하며 차가운 칼바람과 고독을 견뎌내야 했던 이순신 장군. 비록 영웅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숭고한 헌신과 위대한 승리의 기억은 영원히 푸른 바다의 물결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일렁이고 있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던졌던 그 뜨거운 영혼은 이제 거친 파도를 넘어서 저 높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우리를 묵묵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웅이 선물한 이 평화롭고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이 온몸으로 지켜낸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의 온기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소망해요. 가슴 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깊은 바다 아래로 흘려보내시고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영웅이 비추는 별빛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영웅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며 따뜻하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거친 숨을 고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안식에 들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자요.